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진짜 명랑한 우리 명랑 패널 두 분 소개를 해드리죠.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들어오셔서 얼른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이 법이 참 재밌었어요. 네, 이재명 기본 시리즈 1호 법안 이렇게 불리던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얘기했고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좀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기본주택 구상을 구체화하는 법안. 박연미 평론가 어떤 법안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법안 발의는 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초선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는데 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무주택자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기존에도 공공임대주택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일종의 선별적 복지 개념이었다고 하면 그렇죠. 네.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은 수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갔을 수가 있다는 네. 보편적 주거복지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상적 아닙니까? 공급이 되면 가능한 거죠. 공급이 그렇죠. 되면.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전 너무 좋은 건 오히려 좀 비현실적으로 볼 때가 있잖아요. 기본소득도 네. 사실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1차 때 재난지원금을 기본적으로 지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네. 아마 그런 것처럼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취지는 좋아요. 이 법안도 네. 저는 이게 된다면요.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박연미 평론가도 된다면야. 이겁니까? 근데 이거는 오히려 공급자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이런 집이 제공됐을 때 사지 않고 들어가서 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결국은 중산층도 들어가서 사는 중산층하고 섞일 수 있는 그런 그 임대주택이 그렇죠. 되어야 네. 그래야 정책이 성공하는 건데 그렇겠죠. 네. 일단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이 지사 측의 주장이에요. 공공주택 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종전 50%에서 60%까지 올린다. 이런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이 되고 네. 건설을 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 리츠가 매입 관리할 수 있다. 리츠라는 건 부동산 투자회사잖아요. 이게 부동산을 지분별로 쪼개서 투자하는 그런 회사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재명 지사가 계산하기로는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임기 내인 2022년 6월 안에 공급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당내에서 25명이 개정안 법안에 같이 사인을 해줬거든요. 네. 발의할 때. 그러면 일단 시작은 해볼 수가 있는데 내가 집을 사지 않고 30년 동안 장기 임대하면서 여기 묶일 목돈을 다른 데 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게 좀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 집 자체가. 그러니까 네. 주변이 좀 인프라도 좋아야 되고 네네. 뭐 학교 뭐 접근성 이런 게 좋아야 결국은 소셜 믹스가 이 정책의 정책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연결해서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늘 발의하신 법안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 법안은 LH나 경기도시주택공사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소득, 자산, 나이 뭐 따지지도 않고 집이 없으면 누구나. 무주택자면 누구나 다 해.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도 공공주택이 굉장히 모자라서 이 예. 정부 탓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 예.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지금 공공주택지구에서 현재 이제 비율이 50%인데 한 60%로 확대하는 걸 좀 법안에 좀 담았고요. 네. 또 이게 그 도시공사나 그 경기도 주택공사 같은 경우 이제 이 주택 사업을 하면 장기 임대를 하면 이제 그게 다 그 자산의 이제 부채로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주택 리츠를 만들어서 그 실제로 그 리츠에서 이 집을 사고 거기서 장기로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그 LH나 경기도시공사가 그런 부담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지금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이런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그것도 쉽게 이번 설명해 법안에 주시죠. 왜냐하면 리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의원님. 쉽게 그냥 그 정부에서 도시공사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저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이제 집을 빌려주면 네. 주택을 소유하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사는 기관을 따로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네. 거기다 이 주택을 파는 거죠. 네네. 거기서 사서 보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공사는 또 그 수입을 갖고 다른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네. 예, 그 시스템을 좀 이 법안에 담아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걸 이해하시려면 네. 이 집을 거의 이제 원가에 네. 저희가 이제 그 투자비에 원가에 이제 공급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임대로 해주는 거 보통 이제 주택 사업자들이 하는 거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공공 LH나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원가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도 손해 보는 게 아닌 거고 국민들도 그만큼의 혜택을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결국 목표는 네. 전 국민이 이제 편하게 장기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토지 임대형 임대주택 분양형 주택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네. 집에 대한 지금 같은 그 투기 대상으로서의 주택이 아니고 이제 사는 곳으로서 이제 변화되면 주택 문제가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고 네. 또 여력 있는 분들은 이제 더 좋은 집 뭐 자기들이 더 좋은 곳에 이제 살려고 그럴 거고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확대되면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 집 없는 예. 사람들 뭐 누구든지 이렇게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면은 마다할 사람 별로 없겠죠. 물론 이제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이제 별도로 예외를 하더라도 예. 만약에 지금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이 공공주택 그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몇 년까지 어디에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그런 건 걸까요? 저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경기도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이제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네. 이게 빨리 실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법안의 발의할 네. 때 참여하신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저희가 26분, 저 빼고 25분이 25분 정도. 당내에선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던가요? 아니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죠. 짧은 시간에 이제 법안 동의를 전자서명에 올려놨는데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음. 평상시 받는 거 한 2배 이상 그 같은 기간에 좀 받았어요. 법안 동의를요. 발의 이제 동참하시는 분들이요. 네, 이 네. 법안이 좋다고 네네.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네. 이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소득 자산 나이 따지자고. 그런데 과연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우는 이 보편적 복지 아까 말씀하신 이 기본 시리즈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1호 법안인 것 같고요. 그럼 다음 2호 법안도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2호 법안은 이제 또 부동산 관련된 문제를 따로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그래서요. 네네. 토지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고 집은 파는 거예요. 분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토지비가 따지니까 네. 당연히 이제 분양가가 싸질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이제 이러면 투기 소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산 사람이 나중에 팔면. 그렇죠. 네. 예, 그때 팔 때는 그 샀던 공공기관에만 이제 매각할 수 있게 하고 이제 분양가도 그 나중에 다시 되팔 때도 이제 물가 상승 정도만 고려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네. 2호 법안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장기 임대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집을 갔는데 네. 토지는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고 네. 나중에 팔 수도 있는데 팔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투기 소유를 가지지 못하고 시가 물질가 상승률 정도 가질 수 있게 하면 지금같이 투기 광풍이 이제 좀 잦아들고 실제로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도 주택 소유의 꿈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법안은 그러면은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달 안에 좀 준비해야 될것 한 달 안에요. 네. 같이 알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이상적이고 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법안을 일단 발의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동안의 주장들을 이제 발의한 건데 예민한 부동산법 1호 법안으로 잡은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경선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선거하고 연결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않을 수 없다. 네. 이양하는 거 가장 강한 거 기본 이재명이라고 호가 기본입니다. 하도 기본을 많이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이지. 기본 소득은 네.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네. 부동산 부분은 예민하고 아주 논쟁적이지만 이양하는 거 부동산으로 기본을 해보자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네. 뭐 특유의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뭐 돌파력, 정책 하는 거 추진력? 돌파력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뭐 본인이 의도한 건지 뭐 이규면 의원이 뭐 또 등등이 독자적으로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거하고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은 실제 이재명 지사가 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네. 점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이런 흐름과 같이 가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최근 조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28%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11%, 윤석열 검찰총장은 7%인데 앞서 같은 조사에서도 시계열로 보면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낙연 대표하고 윤 총장 지지율은 한 주 사이에 좀 떨어졌는데 일단 이거부터 읽어드려야겠네요. 네네. 이번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회사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2월 4주차에 전국 지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는 신뢰 수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는데 네.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느냐 저는 선명성의 차이라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답답한 상황에서 뭔가 손에 잡히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게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재명은 어떤 걸 하고 있다. 이게 선명하게 그려지잖아요. 네네. 반면에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표인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사면돈으로 약간 헛발질했다, 헛스윙했다는 평가가 좀 네. 있었고 그 뒤로는 다소 그 체급이 안 맞는 상대하고 옥신각신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옥신각신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적극적으로 청와대 추천한 분이 이낙연 대표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 총리 시절에 총리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관료로서의 전문성, 그 기민한 뭐 정책 수행 능력 이런 걸 높이 사서 청거를 했는데 정작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 앞에서는 굉장히 또 둘이 아웅다웅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체급이 오히려 좀 낮아져 오히려 보이는 스스로, 거죠. 네.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 본인 입으로는 정치한다고 한 적이 없고 뭐 본인 뜻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후보이기 때문에 1, 2위 주자만 놓고 보면 이재명 지사의 선명성, 특히 집이라는 부분을 건드리는 건 코로나19 이후에는 집이 회사이자 레스토랑이자 카페이자 네. 쉬는 공간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종전보다 집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집중도나 중요도가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굉장히 잘 잡는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고 탄력을 받아서 이제 법안까지 쭉 밀고 나가자 1, 2, 3호 법안이 쭉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확실한 선명성은 있어요. 네. 이재명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좋든 색깔이다. 싫든. 네, 좋든 네. 싫든 간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오늘 정치권이 뭐 이런 표현 맞습니까? 발칵 뒤집혔다. 그렇죠. 발칵 뒤집혔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갔는데
일단 왜 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동남권의 초광역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공항, 철도, 항만 같은 인프라를 연결해서 부울경을 묶는 생활권을 만든다. 그러면 인프라 투자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여기 네. 대규모 공사나 접근 시설이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아마 지역 내 총생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거고 그래서 그 야당에서 해석하기로는 왜 지금 대통령이 이쪽에 갔느냐. 네. 이건 4월 재보선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사실은 뭐 정치인의 행보라는 거는 네. 그 숨 하나 쉬고 안 쉬고도 표정 하나 바뀌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맥락을 읽어내잖아요. 네. 대통령이 어떤 시기에 어디로 갔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당장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변호사님? 그만큼 사실은 이제 선거 시즌이 완전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네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라도 부산에서 뭐 다른 결과, 지금 추세와 다른 결과가 난다면 야당,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충격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좀 조심스러운 모양새고 또 지금 다른 공세들도 꽤 많습니다. 뭐 MB 시절 그 불법 사찰 논란까지 네. 그거 다 합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실제로는 이 일정 자체가 이미 짜여져 있던 일정이기도 하고 네. 또 계속 하던 지역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기상은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 뭐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 탄핵 사유다 특히 네. 하는 지금 거는 그렇게 조금 주장을 하네요. 네. 나간 주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법적으로 따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어렵다. 이렇게 안 보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뭐 선거 행위가 지금 확실하잖아요. 음. 영택도 없는데 간 게 아니라고요. 네. 뭐 뭘 하러 간 게 아니고 당연히 이 행사가 지금 대는 거기에 참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도 뭐 그게 뭐 노무현 대통령, 네. 이명박 씨, 이제 이명박 씨 맞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등등 어디인가 가면 이게 선거를 앞두고 항상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당은 이제 그렇죠. 역대로 그랬는데 과거에는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과거의 화들짝 사례를 한번 화들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8일 20대 총선을 닷새 앞두고 여야 간의 초박빙이었던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에 갔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거세게 비판했는데 당시 청와대가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지방 방문 목적도 경제 살리기였어요. 네. 이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김성수 대변인은 이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방순회 중단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했던 은평 뉴타운 현장을 둘러봤는데 네. 민주당이 역시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선거법을 고발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하진 않았고 네. 어쨌든 정치적인 공방의 그렇죠. 어떤 그 정도죠. 예, 그 정도로 이슈는 뭐 되는데 끝나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항상 패턴은 똑같아요. 청와대나 뭐 당 대표나 어딜 가면 네. 이건 이미 한 달 전에 이미 두 달 그렇게 전에 얘기하죠, 당연히. 예정되었던 하고. 거예요. 실제 또 그렇기도 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네. 왜 이때 와가지고 아, 이렇게 네. 장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저러느냐 분명히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냥 둘 다 굉장히 익숙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페널티킥에서 누가 공격이고 누가 네. 수비냐 그것만 바뀌는 거지. 다만 오늘 국민의힘 비판 수위는 약간 알았다 네. 오바였던 게 네. 탄핵이란 단어를 그렇죠. 거론하는 건 탄핵이 좀 문제였어요. 좀 너무 나갔죠. 우리나라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감을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 정치권의 금치거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판도 좋고 저는 뭐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저도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권에서 항상 여당은 이렇게 해서 그쪽에 기대감을 심어주고 야당은 비판하면서 방어하고 그러기 마련인데 뭐 사실 야당도 마찬가지인 게 누가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박빙의 승부라며 모 후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론을 하잖아요. 이 판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만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거론하는 건 이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해서 요거는 좀 너무 나간 측면이 있다고 봐요. 비판이 견제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역민들한테 부산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거 견제하는 건데 지금 저는 100% 동감하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때도 탄핵 얘기.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연관지어진 얘기로 보여요. 계속 그 연상작용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좀 근데 불리하게 그거랑 작용할 수 이거랑 있는데. 천지 차이예요. 천지 네, 차이. 네. 천지만 뭐 더 설명할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교 자체는 안 되죠. 봤을 사실은. 때는 이거 네. 납득이 이 불가능하죠. 단어를 거론해서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좋을 것이냐. 제가 저도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연관 네. 검색어로서 탄핵이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이냐를 정무적으로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비판하고 비난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든지 세상 만사의 일은 어지간히 해야 된다. 어지간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 네.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뭐 판사 출신이시고 그동안 좀 뭐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원내대표 이후에 뭔가 이 단어가 조금 세게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끔은 받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야당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다. 뭐 이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뭐 것 같아요. 쌍방 입장이 바뀌어도 그렇죠. 마찬가지일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국회의원 후원금 이게 늘 발표되는데 늘 궁금하긴 해요. 누가 1위인가, 얼마나 많이 후원액을 가져갔는가 등등. 일단 두 분은 어떤 당이든 뭐 누구든 간에 후원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후원금 내면은 연말에 그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로 돌려받잖아요. 네, 10만 원? 네, 저는 콕 집어서 딱 10만 원. 내 안에 원픽은 누구다. 한 10월부터 마음에 네. 그 염두에 두고 있다가 항상 후원을 합니다. 아, 항상 네. 하시는군요. 네, 어때요, 박준 저도 변호사? 있습니다. 예. 네, 딱 예. 10만 원 뭐 넘을 수도 많지는 있고 않게. 많지는 않아도 네, 주변에 또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 국회의원들 후원금을 얼마나 받았나 봤는데 통계가 나왔죠?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내역을 보면 국회의원 300명의 모금액이 538억 2,452만 원, 1인당 평균 1억 7,942만 원씩 모았는데 네. 2019년에는 354억 원이니까 1년 사이에 후원금이 거의 52%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네. 총선거 같은 이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는 원래 그 모금 한도액의 2배인 3억까지 모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어난 건데요. 네. 항상 후원금을 많이 모으는 그 상위에 랭크되는 의원들이 단골 손님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이게 2020년 기준이죠. 지난해 기준. 그렇죠. 후원금 누가 1등했습니까? 심상정 의원이 아, 심상정 의원. 네. 3억 1,887만 원. 얼마요? 3억 1,887만 원. 네네. 네. 많이 모으셨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셨을까요? 또 민주당의 안호영 전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3억 1,795만 원이고요. 네. 또 전재수 의원 부산이죠. 전재수 의원이 3억 1,083만 원. 또 이재정 의원이 3억 또 그 순입니다. 정당별로는 어땠어요? 저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350억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네. 국민의힘은 156억이고요. 어. 정의당은 11억. 뭐 국회의원 수하고 좀 수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민주당에 지금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많으니까요. 네. 이 심상정 의원은 항상 상위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제일 받는 많이 것 항상.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이거 이재정 의원은 또 활동을 또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저 안호영 의원은 제가 네. 1등을 하고 전북 지역에서 안호영 의원이 1등했고 이상직 의원이 최저입니다. 그렇군요. 그건 뭐 이상직 의원이 이상직 의원 뭐 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죠. 뭔가 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이분들이 후원금을 이렇게 많이 모으는. 일단 심상정 의원이나 아니면 정의당에 대한 지원은 그 소액 기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는 개인 기부로 많이 내는 분들도 꽤 많았지만 네. 정의당이나 그 개인 의원에 대한 지원금에서는 소액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네. 굉장히 촘촘하게 지역구 관리를 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발로 열심히 뛰던지 아니면은 인맥이 든든하던지. 네. 근데 든든한 인맥이라는 게 꼭 뭐 큰 기업의 누구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여러 사람이 이 의원은 의정 활동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소액 후원이라도 큰 금액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죠. 네. 아니면 이슈를 만들든지. 네. 그렇죠. 제가 경전철 끌어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네. 그 이제 후원금을 보면은 그 이제 조금 큰 액수를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한테 이제 네.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 10,000원이라도 뭐 20,000원이라도 조금씩 소액씩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 보면은 그 소액
정책으로 조금씩 해서 십시일반해가지고 많이 그 후원액을 늘리신 분들이 사실은 지역구 관리 조금 더 잘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정말 그게 오히려 들고 네. 오히려 그래서 든든할 것 후원금의 같아요. 뜻에 맞죠. 그렇죠. 실제 원래는 맞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뭐 근데 편하기는 좀 묵직묵직 굵직굵직하게 받는 게 속은 편한데 네, 소금 편한데.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적은 그러니까요. 돈이라도 진짜 1,000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원금 공개할 때 보면은 선관위가 뭐 특정 액 이상 그 후원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그게 연간 300만 원이라고 하죠. 300만 이상은 공개 네. 토록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 토록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었나요? 좀 놀랍게 김재동 씨 방송인 김재동 씨가 네. 미래당에 500만 원 후원했던 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미래당에. 네. 미래당은 지난 총선에도 출마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 주도하는 정당입니다. 그렇죠. 네. 김재동 씨가 아마 여기 자문을 뭐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래서 아마 후원을 좀 했던 걸로 보이고 네. 가수 양희은 씨가 열린민주당에 김진애 의원한테 500만 원 후원했는 것도 네. 조금 두 사람이 뭐 친분 관계 이런 게 있는지 네. 뭐 예전에 한번 같이 뭐 행사도 했고 2011년도에 전시회 뭐 이런, 전시회를 같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때 뭐 그런 인연이 있는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여기에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유명인들의 후원입니다. 300만 원 이상. 네. 그런데 배우 이영애 씨가 뭐 후원금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지금 논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골고루 1,500만 원의 후원금을 냈는데요. 문제는 배우 이영애 씨의 남편 정호영 씨가 이 방위산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준 변호사님 이거는 약간 좀 이해관계가 있는 그렇죠. 뭐 의원들한테 한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요. 지금 국방위 소속 의원들한테 각각 500만 원씩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줬고 자신의 배우자가 방위산업업체를 뭐 네. 일하고 있고 대표입니다. 대표. 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배우자가 국방위 의원들한테 후원을 했다. 이게 문제될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뭐 이 법에 딱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걸리지는데 어쨌든 그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후원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정치적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논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국방위가 방위사업청이 예산 소관 부처입니다. 그렇죠. 국방부 밑에 방위사업청이 있으니까 거기 소관하는 거니까 예산 심의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연관성이 지금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그리고 신원식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씩 그 배우 이영애 씨가 후원했는데 한기호, 신원식 이분들 다 군인들 네. 장군 출신들이죠. 출신들이에요. 예. 군 네. 출신인데 그 설명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서 이 의원들에게 기자들이 취재를 했더니 한 분을 제외하고는 나는 이영애 씨 남편이 이 관련된 업체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왜 이거는 이분들은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 몰랐다고요? 이영애 네. 씨 남편이 뭐 하는지 우리도 아는데 국방위 의원들이 왜 몰랐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면서 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내 옛날에 어떤 행사에서 만나서 친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솔직한 설명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달라고 국회의원을 뽑기도 하고 뭐 하긴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좀 노골적이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고 네. 그런데 법적으로는 또 법적으로 뭐 문제되지는 금액 않고. 한도를 지킨 네. 거고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좀 애매하죠. 방산업체 그 레이더 특수 전자통신 장비 같은 군사 장비를 생산해서 군납을 했는데 네, 그 업체가 지금 그렇죠. 정 씨가 국방위가 운영하는 업체. 네. 방사청의 예산을 심사한단 말이에요. 이런 무기를 사는. 그렇다면 이게 이해관계 없다 볼 수 없죠. 사실은 그렇죠. 뭐 국토위의 건설회사 관련해서 그런 곳들이 지원하고 뭐 이런 것도 흔히 알려져 있는 얘기이긴 한데 이거는 이게 맞아?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때는 된 것 같아요. 좀 언젠가는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손질을 하거나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로킥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